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 앵벌대학 301호 지금 서포 15조에 대한 이 젊은 사람이 묻고 제가 답하는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질문들을 좀 날카롭게 하세요. 날카롭게. 앞으로 무딘 질문은 그냥 좀 이렇게 회초리를. 이거 뭡니까? 이거 뭐죠? 예. 네, 소장님 저기 예. 우리 앵글 요원께서요 예.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예. 프로그램 보내와가지고 앵벌대학에 고참 학생이 한 분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옷에 이어 케이크까지 복 받으셨어요. 정말. 그렇다고 뭐 1년 내내 스승의 날 같지도 않아 뭐. 자,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싱가포르식 국가적 주택 공급이라는 걸 말씀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저희 일반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미 이제 비싼 어떤 그 비용을 지불하고 집을 산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앞으로 이제 수십 년 동안 이미 집을 갖기 위해서 이제 뭐 모기지 계약을 한 사람 등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이 제도가 그 어떤 재산권에 대한 어떤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 한국의 이 사람들의 일생이 거의 집 하나 때문에 대부분 서민의 일생은 이렇게 집 때문에 집을 보고 갔다가 결국은 그 나중에 이제 집 하나 때문에 인생이 다 어떻게 보면 낭비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봐요. 근데 집이 지금 한국에 특히 수도권인데 수도권뿐만 아니라 요즘 주요 도시가 다 그래요. 투기적인 게.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집은 투기의 수단이었지 그야말로 이 거주의 수단은 아니었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한국인의 부의 축적이 집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중산층 이상 상류층이요. 그럼 집을 없는 사람은 그 한 번씩 아니면 한 사람이 여러 번씩 부여받는 그런 재산 증식의 기회를 박탈당한 거죠.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내가 봤을 때 집을 통한 재산 증식의 기회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회가 내가 평생에 일하는 것보다 집 한 채 사서 남의 몇 년 연봉을 한꺼번에 이렇게 획득하는 사회가 옳은 것이냐? 잘못됐지요. 자, 이제 아까 이야기한 이런 싱가포르식의 이 주택 공급 쉽게 이야기하면 국민의 한 80%, 상층 20% 정도는 빼고 나머지 한 80%가 국가적 주택 공급에 틀 안에 들어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국가주택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주택과 관련되는 온갖 노하우, 토지 개발부터 시작해서 싸게 건축물을 짓는 것, 또 엔지니어링 설계 기능까지 다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적의 그 아파트를 최소의 비용으로 짓는 노하우를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느냐? 내가 이제 취업을 했다고 하면 독립 가구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 내 이 신분증을 보여주면 내 소득이 얼마인가가 다 파악이 돼요. 직장. 그러면 내가 이제 거기에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한 6가지 이상의 아파트 종류가 있어요. 10평대, 20평대, 30평대, 40평대, 50평대 아니면 대가족이 사는 60평대. 거기서 내가 맞는 이 종류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 싱가포르에 있는 기존의 아파트 가격보다 어떻게냐 반값 정도 돼야 된다고 봐요. 들었어요. 반값 정도. 그래서 그런데 싱가포르에 기본적으로 아파트 같은 건축물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진짜 부자들은 단독주택으로 살지요. 그렇죠. 그럼 도시국가니까 주거가 열악하니까 그런 거고 한국은 그러지 않느냐는데 한국이 지금까지 투기가 없어진 적이 한 번 있어요? 한 2, 3년 떠마다가 또 투기가 되고 만약에 코로나로 이제 집값 내려간다면 그러면 한국은 계속 내려가겠어요. 또 투기가 옵니다. 코로나 지나고 나면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이제 노인들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집 살 사람이 없어서 없다. 아니 그래도 투기가 늘어날 거예요. 이 제한된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에는 끝없이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안 없어진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소해야 되는가? 국가적 주택 공급을 하겠다.
근데 국가적 주택 공급을 한다고 한꺼번에 집이 예를 들어서 수백만 채가 공급되겠어요? 그러진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조정되는 기간이 이렇게 좀 걸릴 거라고. 그래서 국가적 주택 공급으로 거의 이제 완성이 되려고 그러면 한 20년, 30년은 공급을 해야 이 국가적 주택 공급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 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걸 하기 시작하면, 목표를 정해놓고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집값들이 좀 내려갈 거라고 해요. 자, 그런데 정부가 예고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1년 뒤부터 이 주택 프로그램을 착수해서 3년 뒤에는 그런 주택들이 보급되기 된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조정될 거니까 그 사이에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라고 예고를 할 필요가 있지요. 근데 투기적 거품이 이게 이렇게 그걸 보고자 뛰어들었던 사람까지 국가가 책임질 필요는 없대요. 도덕에 대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이 선의의 피해자라는 것은 투기 이익을 벌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자지. 투기 이익을 보려고 집 샀던 사람들이 그걸 뭐 이런 국가적 주택 공급을 한다고 어떻게 하냐. 그것까지 국가가 책임질 필요는 없고요. 또 한 국가의 이 국민들의 이 삶은 가진 자 상류층들이 약간씩 양보를 해야 서로가 가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이거 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죽어라고 기득권들이 반대할 거예요. 아마 좌우 언론들이 다 반대할 거예요. 대한민국의 언론사의 간부쯤 되면 이 주택 공급에 대해서 전부 다 투기적인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반대할 거고, 관료들이 다 반대할 거예요. 공무원들이요. 그리고 한국의 여론 형성층이라고 하는 상류층들이 다 반대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파퓰리즘으로 몰고 가지 않으면 실행되기가 거의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이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평당 700이면 된다고 서울에. 이제 토지 부분은 국가가 찾으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동네에 보면 옛날 파출소들 있잖아요. 용적률, 건폐율 이제 고려할 필요 없이 위로 올리는 거예요. 홍콩 가봤죠? 위로 쭉쭉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몇십 층까지요? 그래서 용적률, 건폐율을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도심에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땅들, 그래서 밑에 층, 한 4, 5층까지는 공공시설로 쓰고, 뭐 6층, 7층 이후부터 쭉 위로. 그 다음에 도시에 쓰잘데없는 공원들 있죠. 사람이 우선이지 공원이 우선입니까? 사람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결국 공원 조성은 공원 주변에 있는 사람 아파트 집값 올려주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런 국가 주택을 공급하면서 그 주변에 조그맣게 공원도 얼마든지 조성할 수 있다고 봐요. 내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연남 저 센트럴 파크입니까? 연남. 네, 연트럴 파크. 네, 연트럴 파크. 저기 왜 저렇게 해가지고 그냥 황량한데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사람들 다니게 개몰고 다니게 하죠. 거기에 청년주택을 쭉 지어보세요. 저 용산부터 시작해서 모래내체까지 거기에 얼마나 공급할 수 있겠어요? 몇만 채 공급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주변에 나무 좀 심으면 지금 저런 것처럼 명소로 만들 수 있다고 봐요. 1층은 가게를 쭉 넣고요. 그 위로. 그래서 이건 이 착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땅을 해결해 가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가 샀던 한전부지 삼성동에 그런 거를 재벌한테 줄 게 아니라 국가가 싸게 사들였어. 그 한전부지. 거기에다가 이런 집을 지으면 얼마나 짓겠어요? 거기만 해도 한 10,000채는 지을 거예요. 그 수도권이랑 서울이랑 저기 지방이랑 다 똑같이 가격이 똑같은 건가요? 아니, 그건 탄력적이어야 되죠. 지방에는 한 500만 원까지도 기술적으로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서울은 한 700. 자, 내가 이거 건설회사 회장하고 현직 회장하고도 이야기를 해봤어요. 아파트 자체만으로 마이너스 옵션으로 지으면 장식 없애고 딱 그냥 백지 안 바르고 칸막이까지만 딱 대고 전기까지만 넣어서 나머지는 자기가 백지 바르고 장식하는 거예요. 그게 마이너스 옵션이라 그러는데 그럼 400이면 떡을 친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무슨 주차장이고 아파트 정원이고 이런 거 화려하게 안 꾸미고 기본만 꾸미면 400이면 떡을 친다. 그럼 땅값을 300 정도로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700이면 충분히 짓는데 거기에 온갖 거품과 광고와 뜯어먹는 놈 인허가 조폭 다 개입해서 지금 아파트가 한 평에 몇 천만 원씩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급이 되기 시작하면 기존 아파트 가격들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데 그럼 건설회사 다 죽느냐? 아니 이걸 짓게 되면 엄청난 건설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대형 뭐 그래서 SOC 내가 그걸 400 하자는 겁니다. 대형 SOC 사업을 부리자. 그냥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 이게 수도권에 서울 쪽에 사람들이 더 몰리거나 이렇게 될 그런 그러니까 지역이랑 가격 차이나 뭐 이런 게 별로 그 차이는 있지만 별로 없거나 뭐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기준이 있어야죠. 이제 네. 서울의 산지 얼마든 이게 순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다 지어서 동시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산 경력이 얼마가 됐는가 주민등록 이전 그 사람 경기도 살았으면 경기도에 우선권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민세 단계별로 1년에 몇 명씩 해서 공급을 해 가겠다라는 그런 세금 납부 실적도 그렇죠. 우선으로 평가하고요. 그렇게 해서 가야 되겠죠.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 주택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 말씀 들어보니까 뭐 이제 자산을 불릴 수 있다던가 아니면 널린 땅들을 다시 활용을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인영이 밀고 있는 좀 토지 공공재랑 비슷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어떤 부분에서 다를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개인적인 권한을 제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토지 공개념이라는 그 부분은 토지에 대해서 토지는 전부 개인게 아니라 공적인 용도다라고 하는 사회주의적인 속성을 넣은 거고 이거는 기존의 토지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되 국가가 공급하는 주택에 들어오면 이걸 팔아가지고는 돈 버는 걸 못하게 하는 게 싱가포르는요. 팔 수 없게 해놨어요. 내가 만약에 이걸 그만두고 빠지려면 감가상각을 빼고 원가 받아가면 돼요. 감가상각은 재야지. 네. 그러면 일생 몇 번 기회를 주느냐? 2번 기회를 줘요. 다른 지역에 내가 옮기고 싶다 하면 2번까지만 해주게 허용을 합니다. 근데 피차 못해 뭐 이사를 가야 될 경우 그럴 경우 어떻게? 그러니까 2번까지는 기회를 주는데 만약에 이제 더 이상의 발생을 할 문제가 생긴다면 이제 거기에는 여기 개념에 뭐 교환을 하는 서로 바꾸는 이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주택을 바꾸는 이런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좀 기다렸다가 그렇게 가야 될 거고 그렇지만은 좌우간 이걸로는 돈 벌어서는 못 나간다. 그러니까 나중에 반납하게 되면 감가상각을 제하고 돌려받는다. 반납 안 하면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다. 이제 다른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이제 9번에 이제 원격 의료 반대가 있는데요. 이제 아까 방금 잠깐 여기 옆에 김성대 의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원격 의료의 반대에 대해서 짧은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전까지 들어보면 이제 앞으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4차 산업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편해질 수는 있지만 뭐 IT 산업 같은 게 계속 발달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원격 의료도 어차피 도입이 될 건데 왜 반대를 하시는지. 지금 보수판에 썩은 사람들이 하는 대표적인 논리를 우리 저기 성마리아 씨가 좀 많이 들은 모양인데 자, 내가 알기로 집 밖에 나가면 병원을 저렇게 예약 없이 아무데나 가서 이용할 수 있는 또 싼 가격으로 3-4천 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네. 진짜 어려워. 유럽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병원 가서 예약하려면 3개월 기다려요. 잘못하면 이제 자기 순서 안 오고 죽어. 맞아요. 공공의료 시스템이 있는 나라에 가도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국민들 중에 성마리아 씨 원격을 해야 되겠다고 평소에 생각했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문재인 이야기하기 전에. 원격 의료를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이번 최근에 제가 과학 뉴스를 보면서 인슐린을 받는 게 무슨 어떤 병이었죠?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렌즈가 개발이 되었대요. 그 렌즈가 눈에 끼면 그 당이 떨어지는 수치를 렌즈가 스스로 확인을 하고 인슐린을 눈에 직접 주입하는 형식으로 된 렌즈였는데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원격 의료가 되지 않나. 그럼 이런 것들이 이미 해외에는 도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이 렌즈가 그러니까 해외에 도입되고 있다 한다라고 들었지 해외 도입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거는 못 들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신문에 보면 러시아에 되어 있다, 미국에 되어 있다, 호주에 있다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과 그것이 해외에 있는 부분이 대중적으로 원격 의료가 운영되고 있는가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 한국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자, 한국이 땅이 좁아요, 넓어요. 좁죠.
한국에 의사가 많아요, 적어요? 의사가 몇 명인 줄 알아요? 모르겠습니다. 엄청 많지. 12만 명이에요. 12만 5천인가 그렇게. 병원이 몇 개인 줄 알아요? 많겠죠. 한 10만 개 될 거예요. 그러면 세계에서 병원 의사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가면 의료 비용이 비싸요, 싸요? 싸죠, 맞아. 그렇죠. 노력은 잘 되고 있어. 자, 내가 아플 때 의사를 만나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집에서 원격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의사를 만나서 그 이제 치료를 받는 게 훨씬 더 확실하고 좋다라고 느끼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제 렌즈의 부분 같은 경우는 인슐린을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뭔 말 할 건가 다 알아요. 네. 그 렌즈가 얼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가격이 굉장히 싸게 나와서 대중적으로 할 수 있죠. 자, 그걸 누가 공급할까요? 그 만드는 협회에서 하겠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원격 의료를 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들 중에 원격 의료를 하고 싶어서 안다라는 국민은 한 명도 없어요. 딱 하고 싶은 사람은 뭔가 하면 섬에. 근데 섬에도 맹장염이 나면 원격 의료로 돼요? 아니요, 안 되죠. 원격 의료를 할 수 있는 거는 뭐 할 수 있겠어요? 자, 감기를 원격 의료로 한다고 칩시다. 내가 감기 들었어요. 독감. 체온이 뭐 쟀는데 얼마입니다. 화면으로 이야기해요. 의사가 그래요. 그러면 내가 좀 이따가 저기 택배로 약을 보내줄 거니까 기다렸다가 받으세요 하면 택배가 오는데 몇 시간 걸리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그러면 집 앞에 병원에 쫓아가겠어요? 자, 섬에서 예를 들어서 배탈이 났는데 원격 의료로 네가 지금 배 안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고 알 수 있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원격 의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러시아 같이 땅은 엄청나게 넓은데 집은 간혹 가다가 하나씩 있거나 미국의 저 서부 지방에 같이 황량한 데나 캐나다 같은 나라나 호주 같은 나라에 원격 의료지 한국 같이 이렇게 땅 좁고 의사 많고 동네도 시골 가도 큰 동네마다 병원 다 있는 나라에서 원격 의료가 왜 필요한가? 그래서 원격 의료는 기본적으로 국민적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 자꾸 국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박근혜 정권 때도 할라 했고 이명박도 할라 했고 노무현도 할라 했고 문재인도 할라 했고 그럼 왜 국가가 국민이 원하지 않고 국민 중에 원격으로 합시다고 데모하는 거 한 개라도 봤어요? 그럼 원격 의료가 아니면 진짜 내 의료 생활이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고 항의하는 사람 봤어요? 아무도 그러지 않는데 굳이 저렇게 하려고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가 있다고 봐요? 그거는 원격 의료를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빅데이터 활용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 빅데이터는 보험회사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내 빅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원격 의료 하다가 이제 원격으로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큰 병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 가지고 있고 병원 가지고 있어서 내가 무슨 병으로 얼마만큼 문제가 있었는가를 알아야 원격 의료가 되지 않겠어요? 환자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원격 의료를 하려면 또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의약품이나 기기가 그렇지. 좀 필요하겠죠? 기계. 네. 태블릿. 그러니까 의료 장비 필요하고 의료 헬스케어. 그 다음에 또 제약회사 필요할 거고 병원 있어야 될 거고 삼성. 의사 있어야 될 거고 삼성. 보험회사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원격으로는 뭘로 합니까? 도구가 장비가 뭘로 해요? 전자기기가 전자기기. 모니터 있어야 될 아, 거고 네. 컴퓨터 있어야 될 거고 다수의 측정 기기가 있어야 될 거고 자 그러면 그걸 다 대한민국에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봐요? 삼성이죠. 그거 다 할 수 있는 데는 삼성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보험회사 있고 의사, 그렇죠. 의대 가지고 있고 메디슨. 병원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메디슨이라고 그렇죠. 장비 메디슨 있고 가지고. 바이오 제약회사 있고 그다음에 이거 뭡니까? SDS, SDI 같은 네, 그렇죠. 통신 장비, 기기, 네. 디바이스 가지고 있고 네. 그 삼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문재인이가 저렇게 하고자 할 때는 왜 한다고 봐요? 손을 잡았으니까. 네? 손을 잡았으니까. 그렇지. 삼성에서 푸시. 이거는 한번 시도해서 네. 체계화가 되면 이제 병원에 못 오는 종목을 제한할 거예요. 그래서 만성병 환자는 원격 의료로 받으라. 무조건. 감기 있는 사람은 원격 의료로 받고 약은 택배로 보낸다. 자, 약사들은 빼줬다고 좋아할지 모르지 지금. 근데 좀 있으면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처음에는 약을 넣는 부분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좀 있으면 약을 킥 서비스로 보낸다고 딱 할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예속돼 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정민 씨가 어디가 아프고 무슨 만성병이 있고 혈압이 얼마고 하는 거는 전부 누가 아느냐? 삼성의 컴퓨터만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보험에 뭐에 들어가 있는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지속되어서 이 의료비는 젊었을 때 10대부터 50대까지는 별로 안 들고 50대 후반부터 80대까지가 의료비의 8, 90%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원격 의료 시스템 안에 빅데이터로 들어가고 예속되는 거예요. 자, 집집마다 지금 컴퓨터를 가지고 원격 의료가 될 거라 봐요. 실시간 영상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원격 의료에 대한 장비나 다 보급을 할 거예요. 이제 그러겠지. 국가적으로 50% 대줄 거니까 니 한 50% 내라고 장비 보고가겠죠. 그거 다 깔아놓고 나면 이제는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럼 큰 병원 갈라 그러면 예외를 인정받거나 수술을 해야 될 때만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수천만 명이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은 거의 빅브라더가 되는 거예요. 1984에.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저 삼성이라는 재벌이 이제 디스플레이나 스마트폰이나 뭐 자기들이 하는 반도체가 한계에 오니까 한국 내에서 끝없이 돈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이 캐시카우 현금 소를 하나 이렇게 만드는 게 원격으로. 그래서 15년 전부터 이걸 시도했어요. 정권마다 다 시도해요. 자, 그래서 문이 이걸 밀어붙이는 걸 보고 내가 봤을 때 저게 정경무차게 거의 내가 완전히 그냥 붙어 먹었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옛날 내가 박근혜가 이걸 할 때 박이 삼성하고 붙었다고 내가 비판했어요. 딱 삼성 때문에 가잖아요. 안 그래요? 박이 이걸 갖다가 저기 충남에 있는 내가 이 뉴스 브리핑하고 1년쯤 되었을 때 충남에 있는 보건소에 그 농촌에 가가지고 그 의사협회 회장까지 끌고 가가 원격으로 테스트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이 뉴스 브리핑 시간에 비판을 했지요. 박근혜 왜 저러냐고. 삼성하고 뭔 관계냐. 결국 삼성 때문에 집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이런 이야기 이제 원격 의료에 대해서 전면 반대를 다 하신다는 거죠? 전면 반대. 전면 반대요? 그래서 네. 교도소나 뭐 섬이나 뭐 군대 이런 거 외에는 전면 반대. 지금 그것도 지금 의사협회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반대. 상황이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전면 반대를 한다면 아마 이제 국민의 생존권을 걸고 넘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어떻게 생겨? 왜냐하면 진짜 급한 경우에 진짜 그 아까 렌즈 같이 비슷한 그런 경우를 만들어서 나올 텐데 이런 것을 어떻게 반대를 해야 될지. 아니 원격 의료를 하고 싶으면 지금도 그런 장비를 사서 네. 당뇨병 환자가 사서 동영상으로 하는 걸 누가 막아요? 하면 되지. 근데 원격 의료라고 꼭 법을 통과시키고 그걸 갖다가 제도적으로 강요해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지금도 내가 쌍방 동영상 화면을 틀어가지고 얼마든지 렌즈를 갖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왜 국가가 그걸 갖다 시스템으로 국민들 앞에 강요를 해? 그 렌즈가 카메라 렌즈가 아니라 눈에 넣는 렌즈여가지고 이게 의료법상 불가능하다라고 뉴스가 있어요. 내가 딱 봤을 때 성마리아는 어디서 교육을 단단히 받고 왔네. 얼마나 성마리아한테 교육을 시켰구나. 정체를 말해. 웃기는 그 아주 극단적인 예를 네. 가지고 웃기는 소리야. 눈에 그 렌즈를 박으려면 그 비용이 얼마가 들겠어? 당뇨병 환자 그냥 동네 내과 쫓아가는 게 훨씬 빠르지. 그렇잖아? 이제 뭐 인슐린 정도면 동네에 그냥 중소병원만 가도 다 되잖아. 그 집에도 구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주사를 직접 자기가 스스로 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뭐 훨씬 더 간편하다라고 들었어요. 자, 그거는 극단적으로 원격 의료가 필요하다는 이해를 만들기 위한 우스운 사례고 네. 솔직히 그거 그렇게 눈에 뭐 받고 하는 것보다 내 같으면 귀찮아서라도 동네에 그냥 당뇨병 환자 치료될 수 있는 중소병원만 가도 다 되는데 거기 가서 의사 만나서 하는 게 낫지. 그리고 그 원격 의료는 결국 이제 의사가 환자한테 행하는 이제 신체 진찰 부분을 모두 이제 없애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오진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요. 그리고 사실 상상이 잘 안 가요. 화면만 보고 환자의 모든 걸 알 수 있다? 이건 사실 조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줌 받고 피를 뽑는데 네. 그거 두 가지를 안 하고 혈압 재는 거 갖고는 그건 별거 아니라고. 혈압 가지고 뭐 그 사람이 속병을 있던 줄 알 수 있어. 오줌과 피를 원격 의료로 어떻게 뽑아? 그럼 원격 의료로 할 수 있는 게 뭐 몇 가지가 제한돼 있는데 왜 굳이 저걸 하겠다고 저러냐. 근데 원격 의료의 진짜 핵심은 뭔 줄 알아요? 의료 민영화예요.
의료 민영화라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은 한국이 의료 공영과 의료 사영이 결합이 돼서 예. 민영하고 공영이. 그래서 우리가 보험제도로 가격을 제한하고 하는 것은 공영제죠. 예. 그렇지만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민간 의사들이잖아요. 자영업자잖아요. 그러니까 공과 사가 결합이 돼가지고 계획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서로가 좀 손해를 보고 이러면서 아주 기묘한 세계에서 가장 나은 균형을 이룩하고 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한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 봅니다. 내가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의료보험 초창기에 다 설계한 멤버예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원격 의료로 흔들려고 하는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이유의 핵심은 의료를 민영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격 의료가 되면 돈 있는 사람은 원격 의료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성말이야. 돈 있는 사람은. 안 하죠. 안 하지. 다 여간에 가는데 돈 있는 사람은 어디 가겠어? 다 3성급 호텔 가면 돈 있는 사람은 어디 가겠어? 5성급 리조트를 가지 않겠어? 6성급을 가든지. 그러니까 원격 의료를 하게 되면 일단은 의료 서비스가 열악해지지. 나중에 원격 의료가 보편화되는 시점에서는 반드시 원격 의료로 해야 되는 부분을 제한할 거예요. 이런 부분은 병원 못 온다. 원격 의료로 해라고. 그럼 이제 일반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병원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기 시작할 거예요. 수술하거나 뭐 이런 부분만 한해서 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부자들은 불편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나는 의료보험 체계에서 벗어나서 그냥 돈을 비싸게 주고 내가 언제든지 고급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사를 만나는 병원으로 가겠다고 될 거예요. 지금 영국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영국이 세계에 자랑하는, 자기들이 자랑하는 내셔널 헬스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NHS라고. 근데 거기에는 의사 한번 보려 하면 2개월, 3개월, 4개월을 기다려요. 뭐 수술을 하려고 그러나 암이나 이래 되면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고, 의사는 흑인 아니면 인도 사람, 파키스탄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백인 의사들은 다 다른 나라로 가버려요. 부자 나라들. 미국으로 가든가 공공의료 서비스가 없는 나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의사들 수준도 굉장히 떨어지고 의사의 월급도 적어요. 그리고 가면 병원이 아주 지저분하고 열악하기가 도떼기 시장 같아요. 영화 같은 데서 영국 병원 한번 보라고. 그럼 영국의 저 귀족 계급 사회에서 진짜 돈 많은 사람이나 상층은 어디로 가요? 의료비가 10배, 20배 하는 개인 병원. 영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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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도 영리병원을 허용하느냐. 그래서 의료 민영화는 반드시 대중적으로는 원격 의료, 또 특수계층을 상대로 해서 의료 민영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기 위한 용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대중은 자신들의 이 원격 의료 전산 시스템 안에 다 집어넣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병원 가라는 거고, 부자들은 자신들이, 이건 호텔하고 당상 삼성 호텔도 하잖아, 신라 호텔에서. 네. 거기에 이제 호텔식 병원을 운영하면서 부자들은 의사를 만나는 특전을 배워. 그러면 이제 의사를 만나는 게 특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뭔 일이 생기느냐? 동네 병원들 다 망해요. 동네 병원들 다 망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의사가 변호사처럼 장사 안 되는 게 되면 의사를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만약에 이번과 같은 전염병이 덮쳤다 했을 때 동네 병원 다 망해버린 속에서 전염병을 누가 감당할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동네 병원은 점점 더 다 망해버리고 중소병원까지 거의 다 망해버리고, 그럼 이제 병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결국 병원은 삼성병원이나 세브란스 같은 대형 병원만 살아남을 거고, 그 병원은 지금도 삼성병원에 성마리아가 가서 예약하려 해봐. 병원이 지금 대형 병원 위주로 사람들이 다 몰리면서 삼성병원에 예약하려면 한 2달, 3달 걸린다고. 전화로 예약해봐. 몇 년 전에는 안 그랬어. 근데 사람들이 점점 지금 문재인 케어를 실시한 이후로 점점 더 몰려. 대형 병원으로. 그래서 문재인 하에서 대형 병원 집중도가 더 높아졌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케어의 핵심적인 목적이 동네 중소병원을 다 없애버리자라는 쪽에 방향이 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네 중소병원 다 없애고
그리고 대중의 의료 접근은 원격 의료로 제한하고, 그리고 부자들은 그 불편함을 사적 민영화된 병원으로 가서 영리병원에서 치료해라. 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돈을 벌어 먹으려는데 이 시스템을 까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 시스템을. 그러면 그 시스템을 결국은 또 의료라는 부분은 5G 이상으로 깔아야 될 거라고. 실시간으로 가야 돼. 그리고 뭐 하다가 말해서 샀는데 의사하고 끊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5G 깔아라 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돈들을 다 벌어먹고 또 의료 원격 의료용 모니터 팔아먹고 이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원격 의료를 허용하게 되면 그때부터 국민의 의료 복지는 끝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저는 이게 사실 제가 이제 IT 하는 사람이니까 이거를 공학적으로 접근을 하면요, 원격으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신체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진 데이터로 바꿔야 돼요. 이게 다 디지털이기 때문에 01로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이 만약에 여기서 해킹이 들어가면요, 단 하나의 1비트만 바꿔도 신체 정보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위변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리고 특정한 사람의 개인 건강 상태를 특정 민간 기업이 다 소유하게 된다. 그것도 굉장히 좋지 위험하죠. 않은 네. 네. 또 11번 질문 하겠습니다. 그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중위소득 월급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월급이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서포시 보조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제도들이 문제도 많지만, 제 생각에는 그 서포시 보조가 앞으로 추구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제도도 그렇고 이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아니, 절대 사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를 제도적 문제로 해결해야지.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 중위소득이라는 거는 4인 가족 중위소득은 한 41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국민을 저 1등부터 끝까지 세웠을 중간으로 딱 자를 때 정확하게 50%에 해당되는 사람이 400만 원. 그래서 국회의원 월급은 400만 원 정도 주는 것이 나는 적합하다고 봐요. 그러면 대신에 국회의원이 연봉이 월급이 한 1200 되니까 3배를 늘려가 국회의원 숫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대신 지자체는 없애버리고 광역기초는 없애버리고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광역의원쯤 되는 거지. 네. 자,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은 개나 소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네. 예. 그러면 보좌관도 한 명 정도만 하고 기사도 안 주고 돈 놈이 뭐 지가 지돈 내서 타고 다니든가 말든가 그거는 뭐 알 바 없는 거고 보좌관 한 명 정도만 붙여두고 국회의원이 900명쯤 되면 국회의원한테 누가 돈을 주가 로비를 하겠어요? 특권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왜 그 사람의 문제보다 저기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좀 더 자세한 설명.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사람의 문제냐 제도의 문제냐에 대해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한국의 부패가 뭐 때문에 생겨난다고 봐요? 제도의 문제지요. 난 사람의 문제라고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 특별히 더 부패하다고 나온다요. 미국에서 정치인이 부패하면 지금 미국에 얼마 전에 그 무슨 주지사인가 미시간 거리에 주지사가 징역 20년인가 받았잖아요. 네. 부패로요. 그래서 미국에는 정치인이 부패했을 때는 그 인생이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 인생이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평생 햇빛을 못 볼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제도가 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 이 청렴도를 만들어 왔지. 특히 공직자에 대한 부패와 청렴성은 굉장히 요구를 해요. 그래서 영국이 만약에 100년 전에는 안 부패했겠어. 엄청나게 부패했지. 미국이 100년 전에는요, 부패공화국이었어요. 테오도어 루스벨트 직전에는요. 거의 미국의 법과 예산을 누가 했느냐. 날강도 귀족이라고 부르는 카네기니, 스탠다드 오일이니, 이런 사람들이 다 미국의 법과 예산을 다 저거 마음대로 주물렀어요. 심지어 지가 주를 만든 놈도 있어요. 독립회가. 그래갖고 그 주 안에는 지가 다 주물른 놈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이 저렇게까지 되는 데는 엄정한 법 수립과 집행에 의한 처벌이 궁극적으로 투명하게끔 아직도 미국도 문제가 많지만 그렇게 만드는 건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정치인의 수뢰 부분은 대부분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정치인의 권한을 줄여야 된다. 권한을 줄이는 방법은 뭐냐? 월급도 작게 주고 특권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된다. 자꾸 이야기하는데 월급을 작게 주고 국회의원을 늘려버려야 된다. 국회의원이 900명쯤 되면 이름이나 기억하겠어요? 네. 그 시의원 정도, 광역의원 정도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월급이 작으면 또 상대적으로 부패를 좀 더 이렇게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걸 또 이용해서 그걸 또 제도로 아, 받아. 제도를 그걸 제도로 받는 그러니까 거야. 제도. 그럼 월급을 1억을 준다면 부패 안 하겠어요? 돈은 사람에 대한 밝힐수록 사람에 대한 이해가 더 부패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월급을 100억을 줘도 부패할 거예요. 그겁니다. 월급을 100억 주면 지한테 권한이 100억 쯤 있는 줄 알아요. 월급을 400만 원 주면 나의 권한은 4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정치인 원아웃제라는 게 그 사법적인 그런 것까지 포함된 그건가요? 아니면 당연히 이 사법적으로 확정되면 크든 작든 뭐 내가 봤을 때 벌금을 받아도 다시는 정치를 못하게 해야 된다고 해요. 지금 뭐 정치인들 중에 과거에 문제로 물러났다가 다시 정치하는 사람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기초단체 의원들이 이렇게 투잡을 이렇게 허용을 해갖고 자기가 이제 낮에는 자기 일을 하고 뭐 회의 같은 걸 이제 구청 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전환. 그래서 내가 지자체는 없애버리고 네. 무보수 맹예적으로 그냥, 밤에 네. 한 밤에 10시쯤에 유럽처럼. 예, 지자체 열어서 그냥 전문직들이 봉사 차원에서 가서 하는 정도로 해야지 지자체는 없애버려야 된다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저 15번에 대해서 이제 불필요한 공공기관을 폐지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통일부, 국정원, 평통적십자, 자유총연맹, 여가부 해체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제가 일단 많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국정원이 왜 불필요한지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정원에서 혹시 황양수한테 가가지고 국정원 왜 없애는 거 그거 물으라고 시키지는 아니에요. 자 이거는 네. 똥개입니다. 정권 바뀌어서 먹이를 주면 한 번은 간첩 잡으러 다니다가 한 번은 간첩하고 만나잖아요. 간첩 기간이 됐잖아. 지금은 북한하고 거래 기간이잖아. 한 번은 간첩 잡으러 다니다가 한 번은 간첩이 되는 이런 기간을 왜 둬야 되지? 간첩을 또 만들기도 하죠. 간첩을. 그러면 완전 다른 기관 아니 지금 간첩 잡아. 아니요, 안 잡죠. 없애버리면 되지. 간첩 안 잡는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 김대중 때는 난파 간첩들이 전부 까발려졌던 이례적인 일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김대중 때 난파 간첩이 까발려졌다고 무슨 소리라고 있어. 숱하게 있었는데 그 중에 그냥 한두 개만 슬쩍 드러냈지 다 덮었지. 내가 김대중 때 다 그 정권을 잘 아는데 그래서 이 국정원은 없애고 국정원이 지금 예산이 1조하고 한 2천억 정도 쓰는 걸로 알아요. 직원이 공식적으로 한 5천 정도 될 거예요. 맞네요. 맞네요. 그래서 저걸 없애버리고 나는 한 500명 정도의 영영실에서 노는 그냥 스파이 정도로 해가지고 그냥 해외 정보나 간첩 정보만 그 휴민트 담당하는 네. 아주 작은 조직으로 만들고 그래서 저 국정원은 없애야 돼. 지금 없애지 않고는 저걸 고쳐갖고 쓸 방법이 없다고 이미 너무나 안 좋은 방향으로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가 잡아도 국정원은 없애야 된다. 그렇군요. 나는 소신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똑같이 있는 뭐 여가부 해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저는 여가부에 대해서 좋게 생각은 안 하는데요. 근데 여가부의 목적이 이제 성폭력 피해자나 또 소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미 가족부라고 되어 있지만 남성의 인권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어서 여가부가 필요 없다라고 느끼는데 이것을 대체할 방안은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정의기억연대하고 정대협에 19억 얼마가 갔는데 총 그 중에 16억 얼마가 여가부에서 네. 준부에서 네. 그래서 나는 여성가족부라고 할 게 아니라 정부의 그 행안부 옛날에 내무부 네. 거기에서 여성 담당 국을 둬서 안 그러면 또 이 소수자 국을 두든지 해서 전담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네. 이 여성 가족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궁극적으로 좌파적 가치를 다 담고 있다고. 네, 박근혜가 맞습니다. 당연히 집권했을 때 여가부는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런
특정한 이념적 가치를 담은 부서가 존재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 부서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이런 국가 보조금 주는 일과 연결된 일만 주로 한다. 그래서 나는 언급한 게 평통적십자지 사회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은 주지 말아야 된다. 솔직히 보수를 망친 부분도 이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보수단체들의 돈 지원해주고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뭐 정경련을 통해서 지원해주고 네. 이런 것들이 보수단체들을 얼마나 타락했어요? 국정원에서 지원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존립을 하지 못하는 사회단체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단체가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 이게 사회단체가 아니지. 관변 의용단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보조금 지급 자체를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원래 여가부의 목적인 뭐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따로 기관을 다시 만들고 성폭력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꼭 부서가 생겨야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가 되나. 그래서 뭐 경찰이 할 수도 있긴 한데 이제 그거는 네.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잖아. 그 행안부 산하에 그 성폭력이든 뭐 소수자에 대한 소수자의 인권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도 해당 국정도로 여가부 자체가 크기가 얼마 안 돼요. 다른 큰 기관의 국정도밖에 안 된다고 전체 인원이. 그러니까 이걸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소수 인원으로 정부의 부서를 해가지고 별도의 장관 지위를 유지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숱한 비용 낭비가 이게 왜 필요했냐? 필요 없다. 오늘 이제 또 좋은 질문을 했고요. 네. 또 다음에 네. 또 우리가 2차로 또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질문들이 다 재미있었고 또 많은 이 방송을 듣는 분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치맥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뒤풀이로 여기서 마치고요. 또 뒤풀이를 가지도록 합시다. 자, 오늘 이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좌파 아니에요? 국정원이 보낸 거 아니에요? 아우 마리아가 살렸다.